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데 반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KBS 노조는 국정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대영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날 공군참모총장이 광주 비행장에 있던 전투기 2대에 비상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18 당시 공대지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들을 상대로 전방위 공작을 벌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광주 망월동 묘역을 강제로 옮기고 말을 잘 듣는 순으로 유가족의 등급을 매겨 사찰했는데 그 배경엔 전두환 씨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뿐 아니라 법의 시행령까지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한 시행령에서 국가안보실을 삭제했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거나 비판 언론에 맞서도록 지시한 정황이 당시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 달 만에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북상 중인 제22호 태풍 사올라가 지나가고 중국의 난방철이 시작되면 미세먼지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철제물들이 갯벌에 박혀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해상호텔을 만든다며 바다에 설치한 앵커들이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어민과 자연을 위협하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오늘 예정된 국감 일정이 오후부터 중단되거나 파행 운영됐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초에도 정기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도 모두 MBC 사장 인선이 배경입니다. 당시에는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면서였는데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공석인 이사 2명을 선임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방송 장악 음모라는 주장인데 의원 10여 명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는 고성과 막말도 쏟아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퇴한 박문진 이사 2명의 자리를 채울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입니다. 이로써 9명의 박문진 이사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2명과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이사 3명까지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됐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박문진이 MBC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 김장겸 사장의 해임도 사실상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를 중단시키고 긴급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3시간여에 걸친 의총을 거쳐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궐 인사로 인선된 분들에 대해서는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옛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으니 한국당 추천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가 사퇴했을 때 후임 보궐 이사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천하고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당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오늘 아침 회의를 취소하고 방통위를 찾아갔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면 그다음에 뭐겠어요? MBC 사장 쫓아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한국당은 지난달 초에도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일주일간 국회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MBC 사장 문제로 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국당이 빠져도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죠. 안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감 전면 보이콧이 결정이 됐습니다. 의총에서 이 밖에 더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먼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 국감부터는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호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또 오늘 선임된 박문진 보궐이사에 대해서도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이사가 사퇴했으니까 그 추천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선례는 그런 게 없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법률 검토 결과 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 법률 자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인데요. 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박문진 보궐이사의 임명 권한은 법적으로 방통위에 있고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문진법에 따라서 이 보궐이사 임명 시의 방통위는 이 정당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는 만큼 기존 정당이 이 관행을 이유로 보궐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자, 한국당은 지난달에도 국회 보이콧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야당들은 보이콧을 비판했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다른 정당들이 모두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시면 이 정쟁을 만들어 국감을 보이콧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국민의당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는 방송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를 이유로 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바른정당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깝다고 했고 이 정의당도 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 생떼는 그만 쓰고 국감에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내일부터 안 나온다는데 당장 국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일부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당은 모두 정상적으로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스톱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에도 이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한국당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추가 의원총회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의총 결과 또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원 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움직임으로 200만 원 의혹은 질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썼습니까? 국정원 돈 어디 갔었어요?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자 노조원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고 사장은 보도국장이었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정원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KBS 측은 고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움직임으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00만 원 의혹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쳐야 하는 오늘 엄숙한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한 행태 때문에 이 위원회가 이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200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걸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정말 기자 사회를 완전 기자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검찰이 고 사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는 여러 명의 조종사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80년 5월에 광주행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80년 5월 21일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광주 비행장에 F-5 전투기 2대가 비상 대기했던 사실이 군 내부의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증언 외에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조종사들의 증언을 폄하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980년 계엄군이 작성한 5.18 당시 광주 상황 전파 문건입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지 약 3시간 뒤인 5월 21일 오후 4시 35분. 공군 참모총장이 F-5 전투기 2대에 비상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대기는 폭탄이나 기총,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곧바로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참모총장이 비상대기를 지시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펼 수 있지만 북한에 대비한 것이었다면 2대만 대기시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접 비상대기 지시를 내린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북한 공군이 평상시와 다르게 활동하지 않았고 남침할 징후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건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공격 혹은 위력 시위 가능성입니다.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이 비행장에 침입할 수 있다면서 광주에 있던 항공기들을 21일 밤 예천과 대구 등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비행장에 접근을 시도하면 기지 방어 명목으로 전투기를 띄워 위력 시위를 하거나 실사격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바다 혹은 지상의 목표물을 비추는 플레어, 즉 조명탄을 장착한 수송기를 함께 대기시켰기 때문에 지상에 대한 실제 공격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5.18 당시 광주의 전투기가 비상대기, 즉 무장 상태로 출격을 준비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겁니다. 37년 동안 소문으로만 있던 내용을 몇몇 조종사들이 용기를 내서 저희 JTBC에 폭로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광주를 월남과 흡사하다고 했던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정치부 유선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5.18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참모총장이 직접 이런 걸 지시합니까? 네, 공군의 지휘 체계를 보겠습니다. 예. 전투기의 출격 대기, 비상 대기의 지시는 참모총장이 비행단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전사령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문서에는 총장이 전술통신망으로 비상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예. 정상적으로 지시가 내려졌다면 지금도 작전사령부 상황 일지에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작전사령부 상황 일지를 찾아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비상대기 이유라든가. 네, 5.18 특조위도 그래서 이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예. 목적이 나와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공대공 아니면 공대지 어떤 무장을 장착했는지라도 나온다면 진상규명에 상당히 근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역시 파기됐거나 또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서는 참모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찾기 위해서 여러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죠? 네, 연초에. 올 초에. 예, 그렇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1995년 검찰 조사 기록입니다. 윤 전 총장은 당시에 전투기 비상대기 지시를 내리기 나흘 전 5월 17일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 월남은 학생들이 공산당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광주 시민을 사실상 베트콩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발언을 직접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렵고 정황 증거로서는 뭐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5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원에서 공대지 무장을 장착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고 증언한 조종사가 기억한 날짜 5.18로부터 사나흘 뒤라고 기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날짜도 일단 일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투기 기종도 F5 전투기로 동일합니다. 예. 근데 신군부 측은 군 투입 배경으로 북한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 전해드렸듯이 비상대기 명령을 직접 내린 윤 총장 스스로가 그 당시에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고 예. 두 번째는 당시에 가장 많은 정보가 모였던 것이 바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입니다. 거기서 작성했던 북괴 남침설 분석이라는 문건을 봐도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18 당시에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신군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북한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뭐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차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하면?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의 군 관계자 그리고 현재의 군 관계자 여러 명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100% 의견이 일치했는데 정말 만에 하나 정말 시민들이 비행장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다, 침투를 시도했다라고 한다 한들 정상적인 군이라면 아무리 계엄령 하라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일단 막고 지상군이 지상화기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에 무장을 달고 대기를 시킨다라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과잉 진압 수준을 넘어서 이거야말로 광주 공습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견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예. 하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이 비행장으로 온다 해서 거기에 전투기를 대비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하마터면 망월동 국립묘지는 없을 뻔했습니다. 오늘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는 증거가 여러 건 공개됐는데 그중에서는 전두환 씨의 지시로 망월동 묘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군과 정보기관 또 지자체까지 동원한 이른바 비둘기 계획 문건이 있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가 1983년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비둘기 시행 계획입니다. 비둘기 계획이란 망월동 묘역이 5.18의 상징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묘들을 이전시키려 한 공작의 이름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1982년 3월 전두환 씨의 전남도지사 면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가 묘지 이전 계획을 지시하자 6개월 뒤 내무부 장관과 도지사가 세부 계획을 보고한 겁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사망자를 연고별로 분류한 뒤 해당 지자체장을 동원해 묘를 찾아가게 한다는 건데 이를 순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순화를 택한 유가족에겐 이전비와 위로금을 준다는 유인책도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런 정부의 회유로 묘 26기가 이장됐다고 관련 단체들은 기억합니다. 이장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줬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압박을 했어요. 동네 위원장, 이장, 동네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비둘기 계획엔 보안사는 물론 안기부와 관변 단체도 동원됐습니다. 특히 보안사 중 505 보안부대는 이장에 반대하는 유족들에 대해 사찰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회유와 포섭 그리고 사찰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유가족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여기에도 등급이 등장하는데 유가족이 정부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뒤에 돈으로 지원하거나 조직적으로 감시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군 보안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유가족을 극렬 유족과 온건 유족으로 나눴습니다. 극렬 쪽은 다시 A에서 C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이나 학비를 면제해주는 회유책을 썼습니다. 이 같은 공작은 이후 8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85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건의 문서입니다.
순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극렬적 와해를 목표로 제시합니다. 물빼기 작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1대1로 조를 짜 사찰했다고 밝힙니다. 또 144만 원의 예산을 분기별로 36만 원씩 나눠 극렬측 와해와 온건측 육성에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열 공작을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펼쳤다는 게 확인됐다는 게 그분들이 도화선이 돼서 광주 나가서 우리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경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오늘 공개된 또 다른 문건에는 군 보안사 등이 유가족뿐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의 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한 바 있죠. 사실이 아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손으로 고쳐놓은 이른바 볼펜 수정이 최근에 드러났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훈령뿐만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시행령까지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저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전화 한 통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12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국가안전계획과 원형어선 침몰 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위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기구로 이처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재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시행령입니다. 1호에 각 부처 장관, 2호에서는 국가정보원장 등이, 3호에는 경찰청장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유독 4호만이 2015년 6월 30일 삭제됐습니다. 확인 결과 삭제된 부분은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공무원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중앙위 위원회에서 국가안보실장만을 빼버린 겁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당시 국민안전처가 맡았는데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민안전처 담당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전화를 받고 삭제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연락해 안전관리 문제에 안보실이 역할을 하는 건 안보실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인 시행령을 안보실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바꿔버린 셈입니다. 시행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훈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안보실은 이보다 앞선 2014년 7월에는 안보실은 안보 분야만 맡는 것으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절차를 어기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훈령 수정과 시행령 개정 모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터넷 보안 체계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옷을 못 산다면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팩트가 잘못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자 정부는 소송에 나서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이미지 관리에 몰두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 여러 건을 입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2015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병우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생겨날 걸 걱정하면서 보수 논객들을 시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란 지시를 내린 게 눈에 띕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실수를 지적한 언론 보도엔 특히 빠르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이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후속 보도를 차단시키고 법적 대응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침대로 소송을 건 금융위원회는 패소했습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곤 교황의 동선과 메시지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교황의 세월호 참사 위로 행보가 정부의 비판으로 돌아올까 봐 대비에 나선 겁니다. 이 밖에 청와대는 2015년 6.15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북한 때문임을 부각해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국정원에 국한됐던 적폐 수사가 검찰 내부로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3년 국정원은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안 TF를 꾸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며놓고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댓글 작업을 벌인 것처럼 가짜 회의록과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파견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댓글 공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회의록에서 이른바 검게 칠한 뒤 숨기는 기닉 작업에도 검사들이 깊게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2013년 국정원엔 장호중 감찰실장 외에도 법률보좌관 등 대여섯 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 정도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장 전 실장은 부산지검장으로 근무 중이며 검찰은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실시하고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지만 먼저 구체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 이것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방화장갑과 억울한 순직 등이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방 공무원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 4만여 명 전원이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돼 있는 지방직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바뀝니다.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맞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 공무원은 모두 44,792명입니다. 국가직은 본청과 지자체 소속 583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방 공무원 대부분이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 처우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이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기준 인력의 절반밖에 배치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구조장비의 품질도 달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소방 현장 인력도 2022년까지 2만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사와 지휘, 통솔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갖고 시도의 소방본부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또 소방 공무원의 종합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복합 치유센터 등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 논객으로 활동해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권고한 것 때문에 친박 지지자들에게 밀려난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류석춘 위원장이 나타나자 친박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지난달 류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고하는 바람에 한국당 윤리위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고 결국 류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채 10여 분 만에 쫓겨나듯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는 침을 뱉고 손을 무는가 하면 태극기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당에 합류할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했지만 지난달 입장을 선회했고 오늘은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매년 추도식에 참석하던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랜만에 목포신항 세월호 소식입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기관실인데 목포신항에서 7개월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가 오늘 현장 조사관과 함께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기관실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수색 작업 자체가 매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기관실에 진입하기 위해 배 오른쪽인 우현에 올라섰습니다. 이어 선체조사위원회 현장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임시 사다리를 타고 배 왼쪽인 좌현으로 수직 이동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수색 작업은 현재 배 가장 밑바닥인 기관실이 남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화물칸에서 저 문을 넘어가면 바로 기관실입니다. 침몰 당시 이 기관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혹시 미수습자 유해나 희생자 유류품이 내부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장비가 있는 기관실 안쪽 등은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배 가장 아랫부분인 기관실에서도 가장 안쪽 깊숙한 곳입니다. 카메라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바깥에서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색을 위해선 조명을 켜야 하고 통풍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칫 발을 헛디딜 경우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관실이 뻘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한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가족 요구에 따라 수색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유명 게임 회사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자 윤송희 사장의 부친 윤모 씨가 경기도 양평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양평 경찰서의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선화 기자, 경찰이 조금 전에 용의자를 검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송희 사장의 부친인 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7시 반입니다. 경찰은 10시간 만인 오늘 오후 5시 45분 전북 임실에서 윤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41살 남성 허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오늘 오후 3시쯤 자신의 차량으로 전북 순창 인터체인지를 지난 것을 확인했고 전북 임실군에 있는 한 국도에서 허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허 씨를 이곳 양평경찰서로 호송하고 있는 중인데요. 약 6시간 뒤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씨를 살해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허 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허 씨가 양평에 사는 윤 씨의 자택까지 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허 씨를 용의자로 보는 근거는 뭡니까? 네, 우선 경찰은 어젯밤 7시쯤 허 씨가 윤 씨의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윤 씨의 차량이 윤 씨의 자택으로부터 5km 떨어진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공터에 윤 씨의 차량을 주차한 건 역시 허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윤 씨를 살해한 이후에 윤 씨 차량을 타고 공터까지 이동했고 이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바꿔 탄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숨진 윤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색소폰 동호회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8분쯤 윤 씨의 부인이 남편 차는 없는데 주차장에 피가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주택에 있는
인근 나무 밑에서 숨진 윤 씨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게 유명 기업의 가족이다 보니까 여러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이 윤 씨는 은퇴한 이후에 부인과 함께 이곳에 살면서 화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숨진 윤 씨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2년 퇴임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윤 씨의 딸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은 지금 급히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건 현장에는 윤 씨의 사위인 김택진 대표가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부부와 10대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목하고 있는 범인은 숨진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30대 아들입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가게 앞입니다. 사장 전모 씨가 평소처럼 오후 5시쯤 출근해 가게 앞에 홍보물을 세우고 오픈 준비를 합니다. 사흘 뒤인 21일 강원도로 떠난 전 씨는 오늘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리조트에 주차돼 있던 렌트카 트렁크 안이었습니다. 전 씨의 부인 55살 이모 씨와 중학생 아들도 어젯밤 11시쯤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둘 다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 같이 맨날 출퇴근하니까. 세련됐어요. 되게 세련됐어요. 경찰은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 35살 김모 씨를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쯤 김 씨가 어머니 이 씨의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5시간 뒤 혼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같은 날 강원도로 떠났던 아버지 전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렌트카도 김 씨가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김 씨는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오다 최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아파트를 떠난 지 이틀 뒤인 23일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에 대한 실종 신고 당시 경찰에 부실했던 초동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은 휴일에 아이들이 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가출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12년 전 아동 실종 사건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또 5년 전에 오원춘 사건 때에도 실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었죠. 달라진 게 뭐냐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11살 동은 양과 13살 은영 양이 사라진 건 2006년 5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여기 있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9시 넘어도 애들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경찰은 휴일에 아이들이 없어졌다며 가출을 의심했습니다. 옷도 다 벗어놓고 가고 지갑에도 이렇게 다 돈도 납두고 가고 가출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는데 경찰이 계속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건 이틀이 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동 수사를 놓치면서 아이들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성 피해자의 신고를 소홀히 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수사 전담팀을 만들었고 이후 강력팀에 있던 실종수사 전담팀을 여성청소년 수사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수사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수사는 강력 사건을 전제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서울 시내의 경우 31곳 경찰서 가운데 실종수사 전담팀이 갖춰진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또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수사 경력이 5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종자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충이 시급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살해 사건은 사촌 동생의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청부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600억 원대 재산을 노린 송 씨 남편의 외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송 씨 남편의 변호인까지 청부 살해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8살 조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 씨에게 민사소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2억 원을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 씨의 외할아버지 재산 600여억 원을 놓고 고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던 이종 사촌 광모 씨가 살인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부 살해 대가로 약속한 변호사 비용과 20억 원을 받지 못하자 조 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특히 곽 씨는 숨진 고 씨뿐 아니라 고 씨의 매형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인도 함께 죽이라고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씨는 이미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곽 씨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지난해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가해자들의 공모 여부를 놓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섬에서 일어난 교사 성폭행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3명이 범행을 시도하기 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사이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1차 시도에선 3사람이 차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정이 넘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다시 2사람이 차례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원심은 2차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수에 그친 1차 시도에서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가 당시 교사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 하자 박모 씨가 이를 제지하고 본인 차량에 태운 데다 늦게 온 김모 씨는 이모 씨에게 범행을 멈추고 나오라고 하는 등 통상적인 공모 관계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 씨가 교사를 태운 것은 관사 위치를 알기 때문이었고 김 씨가 이 씨에게 나오라고 한 것은 자신도 범행에 나서려는 의도였다고 본 겁니다. 또 범행 장소에서 자신들의 차를 나란히 세워둔 것과 각자 범행을 한 뒤 관사 문을 열어두고 나온 것도 암묵적인 공모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공모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7에서 10년으로 줄어든 가해자들의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태료 37만 원을 안 낸 외제차가 적발되는가 하면 2천여만 원을 체납한 차량이 견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이 모니터에 쉴 새 없이 포착됩니다. 체납 차량이 나타나자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따라붙습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총 8번 적발돼 과태료 37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 차량입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오늘 하루 고액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650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7,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불만을 드러냅니다. 한쪽관계 뭐 이런 거 못 봐서 알았으면 냈죠. 차를 운행했는데. 28건에서 162만 8천 원 정도 좀 체납되셔가지고. 근데 뭔 과태료 이렇게 많아? 그때 당시에 다 냈는데? 납부가 다 안 되셨어요. 당산동에서는 자동차세 2건과 과태료 16건 등 총 2천여만 원을 체납한 차량이 견인되기도 했습니다. 차주에게 견인 계획을 알렸지만 나타나지 않아 결국 강제로 차량을 끌어냈습니다. 이제 공매 처분을 해서 그 낙찰된 가액으로 저희가 이 체납세액에 충당을 하게 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조 99억 원입니다. 경찰은 상습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달에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사장이 구속되고 부사장이 자살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임 사장이 취임한 오늘 고위 간부들의 폭언과 폭행 등을 폭로하는 글이
사내 게시판을 뒤덮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사내 게시판입니다. A 전무가 부하 팀장의 정강이를 발로 차 절룩거리게 만들고 지난주엔 다른 팀장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폭행이 취미 같아 독사라는 별명도 붙었다며 아들과 조카의 채용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저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다 부득이 소치죠.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특히 한 직원의 경우 다른 비상무의 책임 전가와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해당 상무는 부하 팀장과 직원 간 갈등 탓에 생긴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내한테 쌍말만 한다. 이렇게 볼 줄은 담당 팀장하고 그 밑에 부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위 간부들의 폭언과 폭행이 수년째 반복돼 왔는데도 사측은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위원회 해부해야 된다니까. 이번은 이사위원회 해부가 있다 해가지고 좀 회사에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파문이 커지자 사측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해 폭행 등에 연루된 임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런 임원들의 갑질은 공공기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하고 일부 남직원들에게는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산업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해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산업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입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이나 무인기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문제가 된 협회 상근 부회장은 올해 3월 취임했습니다. 산업부에서 국장급으로 퇴직한 고위 공무원 출신입니다.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여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입니다. 협력업체 남자 직원의 좀 성기를 만지면서 성희롱도 좀 하고 하면서 제 눈을 보셨어요. 해외 출장에서는 프랑스 남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냐는 낯뜨거운 농담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출장지에서 택시를 예약하지 않았다고 경위서를 쓴 직원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이런 횡포를 견디다 못해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신의학과에 진료해가지고 가니까 좀 심하다고 상태가. 협회 부회장은 JTBC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성희롱 등 추악한 행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 때 비무장지대 DMZ 방문에 확답은 하지 않은 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했으니 안 놀랄 수도 있는데 아무튼 DMZ 방문에 부정적이었던 기류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DMZ 방문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DMZ를 갈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Well, I'd rather not say, but you'll be surprised. You'll be surprised. 이틀 전 백악관 고위 관리는 DMZ 대신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DMZ 전격 방문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DMZ 방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북 메시지란 겁니다. 북한은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이용필 북한 미국 연구소 부소장은 CNN 방송에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TBS 방송은 최선희 북미 국장이 이달 말 오슬로에서 예정된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최근 레이건 항모 훈련을 이유로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 해상 핵실험을 재차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DMZ 깜짝 방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대북 강경 메시지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까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중국 공산당대회 관련 보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서 축하했지만 5년 전과는 달리 북중 혈맹 표현이 사라지고 중국의 북한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당 총서기에 연임한 시진핑 주석의 첫 기자상견 예정입니다. 165개국 452개 정당으로부터 축전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5년 전과 같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지난 세대 북중 지도자의 피와 땀을 내세워 강조해온 혈맹은 사라졌습니다. 我谨就中国共产党第19次全国代表大会取得圆满成功. 중국의 대응도 냉랭했습니다. 5년 전 당대회 때 중국 언론은 베트남, 라오스, 쿠바에 앞서 김정은의 축전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올해 북한 축전은 쿠바 뒤로 밀렸습니다. 대신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자 일면 머릿기사로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시진핑 이름이 들어간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산당대회 설명을 위해 중국 측 사절단이 곧 북한을 방문합니다. 책임자 직급은 냉랭해진 북중 관계의 전개 방향을 가늠할 핵심 요소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 RSV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리원은 신생아 씨를 자체 폐쇄했지만 시설에 함께 머물던 다른 아기들도 집단으로 감염된 건 아닐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A씨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아내가 열흘 동안 머물던 이곳에서 오늘 짐을 싸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머물던 한 신생아가 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RSV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영유아가 걸릴 경우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같은 기간 이 조리원에 있던 다른 신생아는 이미 폐렴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감염되는 소아의 3명 중 1명은 폐렴이나 모시계관점 같이 비교적 심한 감염증이 오는 병입니다. 보건소도 뒤늦게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두영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 감염에 관련된 조직이라서. 일부 신생아 보호자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에게 젖병도 돌렸었다고 주장하지만 조리원 관계자는 이를 부인합니다. 그거 근거 없는 소리예요. 돌려 쓰고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딴 사람은 또 딴 거 쓰고 그러지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조리원 측은 신생아 씨를 폐쇄하고 신생아들을 개별 산모실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결핵에 이어 산후조리원 전염병까지 영유아 집단시설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태국 국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푸미폰 전 국왕의 장례식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왕으로 기록된 만큼 준비한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세기의 장례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존경했던 국왕의 초상화를 태국인들은 품에 꼭 안았습니다. 푸미폰 국왕의 마지막 길을 지키려고 찬거리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황금빛 항아리에 담긴 왕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지자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จะเดินตามนะครับเศรษฐกิจพอเพียงที่พ่อได้สอนเอาไว้ทุกอย่างที่พ่อได้สอนผมจะนำกลับไปใช้ในชีวิตจริงทุกสิ่งล้วนมีค่ามาก 시신을 운구한 길이 18m, 높이 11m의 왕실 황금 전차는 장례식의 백미입니다. 군인 수천 명이 2.5km의 행렬을 이끕니다. 이달 들어 3번이나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20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불교식 화장을 위해 운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화장이 거행됩니다. 화장한 유골은 왕궁으로 옮겨진 뒤 장례 닷새째 왕실 사원 2곳에 나눠 안치됩니다. 푸미폰 국왕은 지난해 10월 89세를 일기로 서거했고 1년간 애도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70년 통치 동안 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정치적 격변기 땐 쿠데타 속에 카리스마를 발휘했습니다.
그와 함께 변혁의 시절을 겪은 태국은 이제 푸미폰을 완전히 떠나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 암살의 배후에 옛 소련이 있다,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소행일 수도 있다. 여러 이야기가 쏟아졌죠. 아마도 가장 음모론이 많이 난무한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관련 기밀 문서 수천 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갖가지 의혹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환호 가득했던 대통령 퍼레이드 현장에 총성이 퍼졌습니다. 케네디가 힘없이 고개를 떨궜고 퍼스트 레이디 제클린은 트렁크 쪽으로 황급히 몸을 옮겼습니다. 저격범은 24살의 리 하비 오스왈드.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다 범행 1년 전 텍사스에 정착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격범 오스왈드 역시 이틀 뒤 암살됩니다. 호송 도중 취재기자들 팀에 끼어있던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가 총격을 가한 겁니다. 이후 케네디 암살 사건은 미국 최대 미스터리로 기록돼 소련, 쿠바, 마피아 배후설 등 숱한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건 54년 만에 암살 관련 기밀 문서가 해제됩니다. 음모론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던 존 F 케네디 파일이 내일 공개된다.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3천 건이 넘는 문서가 포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번 공개가 자신들의 활동과 작전 방식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공항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늘었습니다. 미국이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해서입니다. 걱정했던 것만큼의 큰 혼잡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일찌감치 공항으로 나와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 발권 창구입니다. 이륙 시간이 3시간 남았지만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이나 미국령 지역의 비행기를 타려면 2번의 보안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교통보안청이 전 세계 항공사에 요구한 조치입니다. 1시간 정도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심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빨리 했어요. 첫 번째 보안 인터뷰는 이곳 발권 카운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미국 노선 전용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발권을 기다리는 동안 담당 직원이 돌아다니며 여행 기간이나 목적 등을 묻는 방식입니다. 기계로 하는 셀프 체크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탑승구에서도 간단한 추가 질문을 받습니다.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승객으로 분류가 되어서 추가 보안 절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괌과 사이판으로 가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와 미국 국적 항공사부터 시행했습니다. 미국 본토 노선이 많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예를 요청해 큰 혼잡은 피했지만 내년 초 이들 항공사도 보안 인터뷰를 시작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3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분기 성장률로는 2010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도 정부 목표치인 3%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가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중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집게로 병사들의 혀를 잡아당기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도교수가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진 부산대병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곧 해당 교수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병원 측에 사직서를 냈지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9층 높이 재건축을 추진해온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반대로 재건축이 막히자 층수를 35층으로 낮춰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위는 35층과 49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동의서를 주민들을 상대로 받은 결과 35층이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동안 제대로 된 가을 하늘 좀 만끽하나 싶었는데 한 달 만인 오늘 미세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모레쯤엔 거칠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새하얀 구름이 흘러가던 청명한 하늘이 오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민들은 한 달 만에 다시 꺼내든 마스크가 갑갑하기만 합니다. 어제까지는 하늘도 맑고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뿌여져서 좀 답답해 보이고 안 좋아요. 대구와 세종, 충북에서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생겨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광주 등 일부 호남 지역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지만 모레에는 다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보통 10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철 중국발 미세먼지를 그동안 막아온 것은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먼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22호 태풍 사울라 역시 일본을 지나가면서 동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까지 지나고 나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으로 중국 쪽에서 서풍이 주로 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1월 중국의 본격적인 남방철까지 맞물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3월에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휠체어 컬링 선수들은 한때 수영장 물을 얼려서 훈련하는 열악한 조건을 딛고 세계 정상급에 올랐습니다. 내년 3월 평창에서는 처음으로 패럴림픽 금메달을 노립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20년 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박민자 선수에게 휠체어 컬링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저한테 인생의 빛을 저를 밝힐 수 있는 빛을 주는 그런 스포츠였기 때문에. 대개 컬링하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선수들은 빗자루질로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휠체어 컬링은 많이 다릅니다. 팔 대신 긴 막대기를 써서 스톤을 밀고 빗자루질을 하는 스위퍼가 없습니다. 정확한 투구를 위해 뒤에서 휠체어를 잡아주는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팀의 유일한 여성인 박민자 선수는 경기를 설계하는 첫 번째 투구자, 리드로 나섭니다. 과거 훈련장이 없어서 고생하던 대표팀은 이제 영상 분석 시스템까지 갖춘 이천 컬링장에서 패럴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7월 세계 최강 캐나다를 꺾고 보스턴 국제대회 정상에 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에서 은메달을 땄던 우리 선수들은 내년 3월 평창에서 사상 첫 패럴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물이 빠질 때면 수십 개의 쇠 말뚝이 드러납니다. 근처를 지나는 배들 또 어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뚝의 정체가 대체 뭔지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가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질 시간대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갯벌 위로 정체불명의 철제 구조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도 한 개가 더 있고요. 자,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보다 본격적으로 물이 더 빠지면 저런 철제 구조물들이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물의 아래쪽까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갯벌에 깊게 박힌 구조물들의 정체는 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단, 앵커입니다. 옆에 서면 사람이 작아 보일 정도로 거대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앵커입니다. 얼핏 봐도 저보다 키가 크고요. 무게도 상당히 나가 보이는데 힘을 줘서 밀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요. 겉에는 이렇게 굴껍질들이 붙어 있는데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도 만졌다가 손을 다쳤는데요. 이 앵커가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배들이 손상을 입거나 수영을 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게 됩니다. 밀물에는 물 위에서도 앵커 위치가 보이도록 플라스틱 물통을 달아놨지만 어망이 걸려 찢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으로 조금만 자리를 옮기자 비슷하게 생긴 앵커 수십 개가 더 발견됩니다. 운동장
수영장 크기의 공간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데 이곳이 국내 최초 해상호텔을 지으려던 자리입니다. 해상호텔 유지했던 자리 펴시 이게 벌써 15년 넘었거든요. 관리 못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는 탈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1999년 외국 투자법인이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해상호텔 사업권을 따냈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대지 못하고 부도를 내면서 2011년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 사이 기초공사 형태로 갯벌에 고정해놓은 앵커들만 20년 가까이 녹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당 3m 크기에 최소 200kg이 넘는 뻘에 박힌 고철 덩어리를 자신들의 힘만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호텔을 짓겠다르다가 안 했으면은 처음과 동일하게 똑같이 철망을 해 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안 해가. 담당 지자체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던 관할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넘어간 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자 다시 구청으로 이관된 겁니다. 앵커 몇 개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자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앵커 일부를 철거한 구청은 이르면 내년 봄 가지선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설계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 결과가 나와야 공사 물량 등을 파악하고 빠르면은 한 2,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상반기 내에는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 해상호텔을 만들려던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됐지만 이곳에 남은 앵커들은 자연과 어민을 해치는 쇠말뚝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대로 된 복구 계획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뺏어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디톡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바로 오늘입니다. 중국의 하얼빈역, 대한제국의 의군 참모중장으로 전쟁 중에 작전을 통해서 적장을 사살한 것이다. 그는 나라 잃은 청년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국제법에 의거한 군사재판을 열어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으며 항소하지 말라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라.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의연함을 보였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36년간 계속된 치욕의 역사를 예견하고 거부했던 이들의 맨 앞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때의 결정적인 한 장면에서만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뒤인 1939년 10월 16일 안중근의 차남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가 있는 방문사에서 이토의 아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아비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호부 견자, 호랑이 아비의 개와 같은 자식이라는 비난은 쏟아졌지만 그에게도 곡절은 있었겠죠. 누군가 쥐어준 과자를 먹고 갑자기 죽어버린 안중근의 장남. 남겨진 가족에게 돌아온 현실은 잔혹했기에 애국 대신 매국을 선택해서 살아남고자 했던 비극과 통한의 역사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희생으로 싸워 찾은 가치를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108년 전 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며 또한 38년 전 장기 집권을 꿈꾸던 권력자가 자신의 수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짧았던 봄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 봄은 다시금 핏빛으로 마무리되어 군의 수뇌부는 광주는 월남이라며 시민을 적으로 몰았습니다.
그 시절에 각하는 망월동의 묘역마저 분산시킬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08년 전에도 38년 전에도 결국 역사는 거꾸로 갔고 그 역사는 광장을 지나온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희생으로 싸워 찾은 가치를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일까? 거꾸로 간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은 이렇다고 강변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안지현 기자 연결하죠. 안지현 기자, 일단 이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오늘 국정감사는 다 끝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국감은 끝난 상태인데요. 앞서 대부분의 상임위도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박문진 보궐이사 의결을 위한 이사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지만 이사 선임이 예정대로 이뤄지자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일부에서도 짚었지만 박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을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한다. 이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 자문 결과였는데요. 이 자문 결과를 보시면 박문진 보궐이사의 임명 권한은 법적으로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박문진 법에 따라서 이 보궐이사 임명 시 방통위가 이 정당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는 게 주요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당장 내일 국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어쨌든 일부 상임위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국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의 파행은 불가피하지만 이 올스톱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이콧 사태가 길어지면 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예정된 일정은 다음 달 1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고 이 예산심사 일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칫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 국감을 넘어 이런 남은 일정까지 이어질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공릉동 살인사건. 2년 전 휴가를 나온 군인이 주택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남자친구와 격투를 벌이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검찰이 2년 만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남자친구 양 씨는 여자친구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언론과 인터넷에 의해 살인자로 몰렸던 지난 2년이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플러스 이한길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2주 뒤 한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군인 장 씨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론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자친구 양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양 씨가 둘 다 죽인 게 아니냐,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수사로 밝혀진 사실은 방송 내용, 인터넷의 의혹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군인 부대에서 정말 모범사병이에요. 관심병사도 아니고. 관심사병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후임병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군인이었답니다.
방송은 유족 등의 증언으로 볼 때 장 씨에게 살해 동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 씨를 잘 아는 그 주변 그 친구나 이렇게 주변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행동이 조금 이렇게 좀 커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저기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는 새벽 4시 반까지 술을 마셨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집을 4차례 무단 침입했고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CCTV에 찍힌 장 씨가 범행 현장에 들어간 건 새벽 5시 28분. 방송은 장 씨가 범행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비명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카톡을 막 넣고 있을 때 들었거든요. 27분이었어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 시계를 봤어요. 다른 목격자 진술은 엇갈립니다. 장 씨가 들어가고 약 2분 뒤 비명이 들렸다는 겁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것도 그 이후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칼로 찌르게 되면 여기를 다치게 돼 있어요. 이게 손 같은 거 안 다쳤거든요. 여기 이런. 법의학자들은 손에 상처가 없다고 해서 장 씨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손에 꼭 손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이걸로 구분한다 이러진 않아요. 이외에도 당시 군인 장 씨와 숨진 여성이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해당 방송사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지만 방송사 측은 양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네, 양 씨는 하소연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잃은 상황에서 거꾸로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란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2년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마와 손가락에는 2년 전 범인과 다투다 흉기에 찔린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경 봉합 수술을 하긴 했는데 남의 손 같아요. 이 반쪽은. 여기저기 몸이 다쳤지만 그보다는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간 여론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마라는 마녀 사냥을 피해 원룸에서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양 씨는 자신을 생존자라고 말합니다.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죠. 이거 생존기라고 해야 되나 투쟁기라고 해야 되나. 직업이 소설가였던 양 씨는 사건 이후 펜을 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양 씨는 음식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행 현장에 배달 간 적도 있어요. 우리 집이에요. 살던 집에. 그러면서도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쓰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뒤 양 씨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입니다. 35장짜리 고소장은 모두 직접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 내보내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구에서 조작했다고. 사건 플러스 이한길입니다. 예, 오늘 팩트체크는 쉬입니다.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이 이어져온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이들의 허위 주장을 하나하나 밝혀드릴 계획입니다. 오대영 기자를 비롯한 팩트체크팀은 지금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허위 주장을 일삼아온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들에 대한 목록을 추렸고 오늘부터 주말까지 계속 준비해서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시리즈로 방송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작업을 모두 끝낸 뒤에 허위 주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도 박창규입니다가 첫 키워드입니다. 예. 오늘 JTBC의 박창규 기자가 졸지에 좀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법사위 국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생중계 TV 화면에 저렇게 잡혔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노란색이 노 의원이 보내는 문자인데요. 태블릿 PC 발언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냅시다 하고
박창규라고 불리는 상대방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한 극우 사이트에서 노회찬 의원이 문자를 보낸 박창규라는 사람이 JTBC 박창규 기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마치 국감의 질문 등이 정의당과 짜고 한 것처럼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댓글에는 변모 씨에게 제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국제부 기자인데 흐려서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사진도 얼추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극우 사이트 중심으로 퍼지면서 의혹들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은 이틀 뒤에 간단히 해명을 했는데요. 트위터를 올려서 박창규 씨는 노회찬 의원실의 정책 수석 보좌관입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올렸는데 다시 댓글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 확인을 했는데 우선 국회 의원실 프로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실을 보면 보좌관 박창규라고 나와 있고요. 이건 그러네요.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남궁욱 국회반장, 저희 정치부의 국회반장이 박창규 보좌관의 명함을 이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이건 제가 오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박창규 보좌관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그 소식을 듣고 어이없고 황당했다 이렇게 했고 국회 출입할 때 출입증, 대한민국 국회라고 찍혀있는 출입증 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 얼굴 공개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예. 얼굴이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거 많이 나왔고요. 예. 그런가요? 예. 뭐 전혀 안 닮았는데요? 박창규 기자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의원이 보좌관과 그냥 문자 보낸 걸 근거 없이 박창규 기자랑 혼동해서 생긴 일인데 사실 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긴 알았지만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응 안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직접 대응을 한 바람에 뉴스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의심은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전제 조건은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우선 박창규 기자가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기자는 보도자료를 받지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 상식만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앞서는 흐릿하게 나왔지만 좀 자세히 보면 박창규 기자와 완전 다르고요. 사실 박창규 기자의 모습은 지난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때 많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영상으로도 저렇게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얼굴 선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박창규 기자는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늦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지난 일요일부터 여름 휴가를 가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정식 휴가는. 여행을 일요일을 떠나서 가족과 여행 중이고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 이 소식을 듣고 그저 황당할 뿐이다라고 답했고요. 또 하나를 들자면 제가 혹시나 해서 소셜미디어에 박창규를 검색해봤는데 간단히 100명 정도는 뜨고요. 더 찾아보겠냐고 해서 그만 찾았습니다. 그 아니란 걸 증명하는 건 좋은데 뭐 휴가라든가 이게 사생활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조금 박창규 기자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 멈춘 그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오늘이 10월 26일이고요.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피살 38주기인데요. 생가 보존회가 이 추도식을 주최를 했는데 안내 책자에 좀 황당한 추도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추도사에서 백 의원은 이제 구미가 지역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미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직인데 전자를 빼먹은 건 실수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미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이런 상황은 잘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뭐 현직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문구도 좀 보게 되면 저는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해 보필하겠다. 백 의원이 친박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명을 다해 보필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성공한 대통령 운운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백 의원도 오늘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원래 제대로 된 추도사를 주최 측에 보냈는데 인쇄소 실수로
작년 추도사 내용이 일부 편집돼서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최 측에도 확인을 했는데 인쇄소에서 편집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랬고요. 오타만 확인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책자를 받았는데 예. 내용 맥락을 살피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오타를 찾기 위해서 한 번만 읽어보면 금방 알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몰랐다는 건 조금 또 이해 안 가긴 합니다. 예. 예. 조금 더 의아했던 건 오늘 생가에서 있었던 추도식에 약 1000여 명의 내방객이 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 이상한 추도사를 지적한 내방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한 기자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뭐 또 굳이 뭐 지적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주최 측에 이런 거를 지적하고 하는 것도 예. 약간 적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예. 추도사를 꼼꼼히 안 봤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 무의식적으로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오늘 추도사에서 또 하나의 오타도 좀 있었는데요. 역시 구미가 지역구인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추도사의 문재인 정부라고 했는데요. 예. 이 오타는 주최 측에서 못 잡은 실수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나저나 아까 저 작년 추도사는 글쎄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나 탄핵 정국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도 유효한 그런 추도사가 될 뻔도 했습니다. 예, 백 의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친박계 16명에 예. 포함돼서 어쨌든 지금도 보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다음 키워드는 사라진 이시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딜 사라졌습니까? 실제 사라진 건 아니고요. 예. 확인은 안 됐고요. 주요 포털 인물 검색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이시영 씨는 뉴스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도 그렇죠. 등장을 했고 다른 분야 뉴스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보도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까 예. 박창규 기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색을 하면 저렇게 배우자 가족란에 배우자만 나오고 아들인 이시영 씨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위 포털인 다음에서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저렇게 아들 이시영, 아들은 색깔도 좀 다르고요. 딸 이름들도 나오게 됩니다. 예. 물론 아들이 다른 건 뭐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인물 검색을 쭉 해보면 다들 가족이 다 가족란에 예. 아들, 딸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예. 배우자는 물론이고 다들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란에 이시영 씨는 원래부터 없었냐? 그게 아닙니다. 예. 제가 네이버 관계자에 확인을 했는데 원래 이시영 씨가 가족란에 등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또는 대리인 측에서 빼달라고 그러니까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예. 삭제 이유는 사실 정확히 확인이 안 됐고 모르고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 네이버 측에서도 알려주진 않았고요. 예.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여러 논란에 이시영 씨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돼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후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집니다. 일교차가 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must be invisible.